2023년 봄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걸어갔고 그 속에서 58세 최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영자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미망인이었죠. 그날 영자는 오래간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묘한 법입니다. 그녀가 지갑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줄은 누구도 몰랐으니까요. 한 70대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지갑을 건네며 했던 말. 손주가 굶어 2,000원을 썼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단순한 선행으로 생각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과거와 얽힌 거대한 인연의 실마리였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터미널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으면서 시작된 믿기 어려운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영자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방을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어머, 지갑이 어디 갔지? 당황해서 바닥을 살펴보는데 허름한 점퍼를 입은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깡마른 몸에 구부정한 등, 그런데 눈만은 맑았어요.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제 지갑을 들고 계시는 거였어요. 갈색 가죽 지갑, 분명히 제 것이었죠. 아, 맞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서 주우신 거예요? 저기 벤치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갑을 받아들고 확인해 보니 신용카드며 신분증이며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현금만 조금 없어졌더라고요. 분명히 5만 원 정도 있었는데 3만 원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돈이 좀... 그러자 할아버지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손주가 너무 배고파해서 라면 하나 사줬어요. 2,000원만 썼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70이 넘은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지갑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남의 돈 함부로 쓴 건 잘못한 거예요. 꼭 갚아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마저도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다니까요. 손주분이 배고프셨으면 당연히 사줘야죠. 그때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새는 워낙 사람들이 차갑게 굴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요. 그럼 제가 손주분한테 줄 뭔가 사서 따라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면서도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근처 마트에서 쌀한포와 계란, 우유, 빵을 샀어요. 할아버지가 말리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이런 걸 어떻게 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받으세요. 할아버지 집까지 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가 쌀 봉투를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은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는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반지하 작은 집이었는데 겉으로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였어요. 현관문 옆에 걸린 낡은 신발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여시는데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5살쯤 된 아이 목소리였죠. 할아버지 왔어요?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오셨단다. 그때 저는 문득 할아버지가 저를 할머니라고 소개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 안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설마 그 사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습기로 벽지가 들떠 있었어요. 반지하라서 환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았고요. 할아버지, 여기 살기 힘드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형편이 이래서. 거실 한쪽에서 5살 남자아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깡말랐는데도 눈만은 똘망똘망했어요. 안녕,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어.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5살 아이가 낯선 사람한테도 이렇게 예의 바르게 굴다니. 할아버지가 쌀을 부엌에 옮기시는 동안 저는 아이랑 이야기했어요. 지우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빠는 아파서 누워 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요. 아, 이런. 아이가 너무 담담하게 말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가 많이 아프시니? 응. 말도 잘 못해요. 손도 잘 못 움직여요. 그때 안쪽 방에서 사람 기척이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이에요. 루게릭병이라고. 벌써 3년째 앓고 있어요. 루게릭병. 들어본 적 있는 병이었어요. 근육이 점점 마비되면서 결국엔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사위가 없어진 지 2년 됐어요. 교통사고로 갔거든요. 그 뒤로 며느리가 견디다 결국 떠났어요. 할아버지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어요. 아들은 병들고 며느리는 떠나고 손주는 어린데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복도를 지나가다가 아들분 방을 살짝 봤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있는 40대 남자분이 보였는데 정말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983년 충청남도 논산중학교 졸업사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논산은 제 고향이거든요. 졸업사진을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소리에 그냥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논산 출신이세요? 네, 맞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도 논산이에요. 정말 우연이네요. 할아버지도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논산중학교 아세요? 물론이죠. 제가 거기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집 생각이 났어요. 특히 그 졸업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도와드렸죠. 지우도 저를 따르더라고요. 할머니, 언제 또 와요? 다음 주에 올게, 지우야. 약속해요? 약속해. 그렇게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저는 점점 이 가족에게 애정을 느끼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강봉수 씨라고 하셨고 아들분은 강도훈 씨였어요. 루게릭병으로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셨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훈 씨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1983년 졸업사진을 다시 자세히 본 건데 거기서 제가 아는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강도훈. 그런데 잠깐 여기 누워있는 분도 강도훈이고 설마 하는 마음에 졸업사진을 다시 봤는데 그 얼굴이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그 사람이었어요. 도훈 씨, 혹시 최영자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도훈 씨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말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40년 전 첫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강도훈. 40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 루게릭병으로 알아누워 있다니. 세상이 정말 좁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봉수 씨 댁에 갔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제가 논산 출신이라고요. 네, 기억해요. 그런데 왜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봉수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제가 최영자라고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그러자 봉수 씨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뭔가 떠오르시는 것 같았어요. 최영자. 설마 그때 그 영자 씨? 네, 맞아요. 도훈이와 도훈 씨와 연애했던 그 영자예요. 봉수 씨가 손으로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신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저도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봉수 씨는 한동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해요, 영자 씨.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영자 씨한테 미안한 일을 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40년 전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봉수 씨 표정이 너무 심각하셨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말하기 힘들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도훈이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말하기 힘들어 하시는 도훈이를 위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도훈아, 나 기억나?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우리 참 많이 늙었지? 또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시는 거예요. 서랍장 쪽을 보시더라고요. 뭐가 있어? 서랍을 열어봤는데 오래된 편지가 한 뭉치 나왔어요. 제가 40년 전에 도훈이한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도훈이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버릴 수 없었어.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도훈아. 그때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못하고. 아니야. 내가. 미안해. 도훈이가 힘겹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봉수 씨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자 씨, 이제 말씀드릴게요. 진실을. 봉수 씨가 의자에 앉으시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왜 도훈이가 영자 씨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동안 궁금했던 일의 진상을 이제야 알게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때 우리 집이 논산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토지 사기라는 누명을 쓰게 됐어요. 토지 사기요? 네.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했어요. 농지를 불법으로 전매했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봉수 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농장도 집도 심지어 빚까지 지게 됐죠. 도훈이는 그래서 영자 씨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겠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를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누구였어요? 봉수 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시어머니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도훈이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요? 봉수 씨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도훈이 집안을 망하게 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할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봉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982년 겨울이었어요. 영자 씨 시어머니, 그러니까 박순덕 씨가 우리 농장에 찾아왔어요. 박순덕? 제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82세가 되신 분이죠. 그때 순덕 씨가 하는 말이 논산 일대 땅값이 오를 거니까 농지를 팔라는 거였어요. 좋은 가격에 사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요? 처음엔 안 판다고 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어떻게 쉽게 팔겠어요. 그런데 순덕 씨가 계속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봉수 씨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순덕 씨가 논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도로가 난다든지 하는 내부 정보를요. 그럼 할아버지가 손해를 본 건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순덕 씨가 우리 땅을 헐값에 사간 다음에 바로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농지를 불법 전매했다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니. 증거도 조작했어요. 우리가 여러 명한테 땅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는 식으로 만들어놨죠. 사실은 순덕 씨한테만 팔았는데도요. 도훈이가 침대에서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야. 경찰서에 불려가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온 동네가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농사도 못 짓게 됐죠. 봉수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도훈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영자 씨한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우리 집이 사기꾼 집안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 전 그 시절 왜 도훈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도망치듯 왔어요. 여기서 품팔이 하면서 겨우 살았죠. 도훈이는 어떻게 됐어요? 한동안 방황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내를 만났죠. 그때는 그나마 평범하게 살았는데 루게릭병이 생기면서 다시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엄격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대하던 그분. 제가 결혼한 후에도 늘 쟤를 못마땅해 했던 그분이 이런 짓을 했다니. 할아버지, 그럼 시어머니가 그 땅으로 얼마나 이익을 봤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몇 배는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서울에서 사업도 하고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왜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지. 영자 씨, 우리가 미안해요. 영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서 밤새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대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봉수 씨 말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시어머니 같은 분은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논산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친구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논산 농지 사기 사건 관련 서류가 군청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서류에는 박순덕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였죠.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어요. 4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진실과 말이에요. 그 주 내내 저는 논산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40년 전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당시 군청에서 일했던 김석이가 결정적인 증언을 해줬어요. 영자야, 그때 박순덕이라는 여자가 정말 악랄했어. 강씨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거든. 어떻게요? 처음엔 좋은 조건으로 땅을 사겠다고 꼬셨어. 그런데 계약서에 함정을 만들어 놨더라고. 나중에 고발할 빌미를 미리 준비해 둔 거지. 김석이 말로는 시어머니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 남편이 당시 시의원이었잖아. 그 힘으로 강씨 집안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린 거야. 제 남편 아버지가 시의원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권력을 악용했다는 건 처음 알았죠. 토요일에 봉수 씨 댁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봉수 씨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영자 씨, 사실 순덕 씨가 우리를 망하게 만든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이유죠? 영자 씨와 도훈이가 결혼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땅 투기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순덕 씨가 그때 우리 집에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영자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미리 정리하겠다고. 도훈이도 침대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진짜 그랬어.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단순히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저와 도훈이를 갈라놓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영자 씨 집안이 가난하다고 무시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영자야, 어디야? 집에 있어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요즘 어디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던 건가요? 뭔 소리세요? 너 요즘 반지하 집에 다니지? 거기 가지 마. 왜요? 왜긴 왜야. 내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혹시 거기가 어떤 집인지 아세요? 모르긴 뭘 몰라. 강봉순의 집이잖아. 역시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였죠.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40년 전 일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뭘 들었다고? 어머니가 강씨 집안을 망하게 만들었다고요. 거짓으로 고발해서 말이에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증거도 있어요. 논산군청에 서류가 남아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장 거기서 나와.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 싫어요. 뭐라고? 저는 계속 갈 거예요. 할아버지와 도훈이를 도울 거예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갔니?
그 집안이 내 전남편 집안 망하게 만든 원수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전남편 집안? 도훈이가 제 전남편이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강도훈이 내 전남편이야. 너희가 결혼하기로 했던 거 모르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하기로 했었다고요? 어머니가 반대해서 못한 거 아니었어요? 반대가 아니라 그 집안이 사기꾼이라서 파혼한 거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도훈이 집안을 먼저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들이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40년 전 일이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영자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원수한테 복수당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봉수 씨와 도훈이한테 말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 같아요. 봉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괜찮겠어요? 순덕 씨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비리를 폭로할 방법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차가운 전쟁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강 씨 집에 가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더욱 자주 봉수 씨 댁에 갔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미리 성묘를 하려고 했거든요. 논산에 있는 아버지 묘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새벽 6시에 논산행 버스를 탔어요. 산소는 논산 외곽 야산에 있었는데 아침 일찍 가야 사람이 없어서 조용히 성묘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묘 앞에 도착해서 풀을 뽑고 있는데 누군가 산길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른 시간인데 누가 올까 싶어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웬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보니 봉수 씨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뭘 하세요? 봉수 씨도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영자 씨? 여기가 아버님 산소예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는 누구 성묘 오신 거예요? 제 아내 산소가 여기 있어요. 봉수 씨가 조금 더 올라가신 곳에 할머니 산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죠. 할머니가 여기 계셨어요? 네,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매달 한 번씩 여기 와요. 두 분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셨다니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봉수 씨와 저는 각자 성묘를 마친 후 산 아래 정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40년 전 일 정말 힘드셨죠? 영자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도훈이가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피하는지, 도훈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영자 씨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봉수 씨 목소리에 깊은 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 순덕 씨가 우리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영자가 우리 집안의 과거를 알면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영자를 위한 일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자기가 영자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한다면서 그런 짓을 했다니. 도훈이가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괴로웠지만 거짓말쟁이가 된 것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그때 봉수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거 영자 씨 줄 게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사진을 보니 40년 전 저와 도훈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논산 벚꽃 축제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죠. 이걸 어떻게? 도훈이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생긴 후에도. 사진 속 저와 도훈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배경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아버지, 도훈이한테 전해주세요. 저도 잊지 못했다고. 영자 씨도 힘들었겠어요. 이유도 모르고 헤어져야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도훈이 병실에서 그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비록 도훈이가 말하기 힘들어했지만 눈빛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도훈아, 미안해. 그때 내 마음을 몰라줘서. 도훈이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기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괜찮아. 지금이라도 다시 만났잖아. 도훈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우, 부탁해. 알아. 지우는 내가 잘 키울게. 고마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와 마지막 대결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회는 뜻밖의 형태로 찾아왔어요. 바로 지우의 돌잔치 날이었죠. 지우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한 돌잔치가 아니라 40년 전 진실을 밝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봉수 씨는 걱정하셨어요. 영자 씨, 괜찮겠어요? 순덕 씨가 올 텐데.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잖아요. 저는 논산에 있는 친구들과 예전 동창들에게 연락했어요. 40년 전 일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죠. 돌잔치 당일 작은 식당을 빌려서 소박하게 준비했어요. 지우는 한복을 입고 정말 예뻤어요. 도훈이도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아들 돌잔치를 지켜봤죠. 오후 2시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시고 평소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지우야, 할머니 왔어. 지우가 시어머니를 보고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직감이 있나 봐요. 어머니,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날 부르다니.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우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실 오늘은 단순한 돌잔치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강봉수 할아버지와 강도훈 씨는 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40년 전 저의 첫사랑이었던 도훈이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의 방해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강씨 집안을 거짓으로 고발해서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영자야, 당장 그만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그만할 수 없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논산군청에서 복사해온 40년 전 문서들이었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순덕 씨가 강씨 집안을 고발한 서류와 그 이후 땅을 헐값에 사들인 계약서들이요. 하객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어머니는 저와 도훈이가 결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거짓말을 하셨고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우의 아버지 도훈이는 루게릭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죠. 그만해. 당장 그만하라고. 저 아이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들었고 저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저는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과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도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죠.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키워주신 분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충격으로 인한 뇌졸중이라고 하셨어요. 나이도 있으셨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말씀을 잘 못하시게 됐어요. 왼쪽 몸도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셨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은 못하시지만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뭔가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종이에 겨우 쓰신 글씨는 미안하다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간병과 함께 봉수 씨 댁 돌봄을 병행했어요. 도훈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도훈이가 저를 불렀어요. 영자야,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지우를 내가 키워줘.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도 부탁해. 알았어. 할아버지도 내가 모실게. 도훈이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도훈이가 숨을 거뒀어요. 조용히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지우 입양 절차를 시작했어요. 봉수 씨는 제 집으로 모셔왔고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고맙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도 저를 따르더라고요. 처음엔 이모라고 부르던 지우가 어느 날부터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지우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엄마가 지우 아빠 해줄 거예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엄마가 지우 아빠도 해줄게. 시어머니도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조금씩 회복되셨어요. 말씀은 아직 어려우셨지만 지우를 보시면 웃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래, 우리 가족이다. 그날 밤 저는 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날을 떠올렸어요. 만약 그날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봉수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도훈이도 다시 보지 못했을 테고 지우도 제 아들이 되지 못했겠죠.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더 큰 것을 얻게 해주니까요. 지금 저는 58살의 나이에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해요. 봉수 씨도 건강하시고 시어머니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가끔 도훈이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가 남겨준 지우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그날, 저는 2,000원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가족을 얻었죠. 정말 하늘이 저에게 두 번째 인연을, 두 번째 가족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지우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지우가 커서 엄마 지켜줄게요. 고마워, 지우야. 엄마도 지우 평생 지켜줄게.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58세에 찾은 두 번째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터미널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겠어요.